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9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지금 또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또 엄청나게 바빠서 제가 금요일 방송을 이제 금요일 토요일 방송을 미리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알려드릴 수 있는 속보는요. MBN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를 주목했던 그 내용이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됐나요? 네, 그 금선위에서 나온 거죠. 네. 자, 일단은 그 2011년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에 납입 자본금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서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네. 어디냐? MBN입니다. 그런데 MBN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 등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의 분식회계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MBN의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요. 이 외에도 장대환 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MBN 감사 인지정 3년 및 과징금 7천만 원, 그리고 MBN 외부 감사인 위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5년 등 제재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나름 굉장히 센 결정인데요. 이미 검찰이 연루된 MBN 관계자 소환 조사 및 MBN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단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거는 그대로 간다. 우리도 검찰 고발한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어요. 아, 그래요?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에 자체 조사 결과 2011년 종합편성 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라면서 MBN의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 회계 검토 등을 거쳐서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방통위에서도 우리도 제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는 공식화를 한 상태고요. 근데 방통위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그 전에 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전에도 다 알고 있었. 지금 이거를 이제 와서 나도 사실은 알고 있었지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한 그렇죠. 행태죠.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봐주다가 이제 위원장 바뀌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에 고발이 되면 막 수사가 되고 네. 재판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 됐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네. 제재를 의결했잖아요. 그것도 막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까지 의결하고 네. 그리고 해임 권고를 하고 뭐 이런 걸 했으면은요. 사실은 이미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잖아요. MBN이? 예, 형이 몇 년이냐 이런 거는 검찰에 가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되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가 이거를 하염없이 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3년 동안 늘어지게 기다린다 이러면은 뭐 그건 3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빨리 했을 때 보통 3년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3년 재승인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주장한 오늘 저희도 논평을 냈는데요. 이제 종편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뭉개지 말고 빠르게 결단을 해라라는 거예요. 내년 11월로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서 승인 취소를 포함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방통위고 방통위는 방송법 18조에 따라서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엄격 정말 자기가 딱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 하라고 방통위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MBN이
받고 있는 혐의는 승인 취소 사유가 되고도 남고요. 특히 그동안의 불법적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출범한 방송사였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퇴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거듭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의혹이 TV조선과 채널A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양사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출범 당시에 불법 사업 승인과 황금 채널 배정 및 의무 재전송 그리고 중간 광고 허용, 방송통신 발전기금 면제 아주 그냥 온갖 특혜를 다 쏟아부었던 MB 정부와 이걸 계속 봐주기 했던 네. 박근혜 정부 그리고 사실은 최근까지도 모든 행태들 이것이 계속 이 유지되고 모든 있잖아요. 책임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방통위는 즉각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네. 막 바로 막 MBN을 취소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재승인 심사가 있으니까 MBN이 네. 그때 재승인을 안 해준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예, 거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조사 끝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방송국이 아예 없어지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노동자들은 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종편이 없어져도 MBN은 원래 방송국이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 아시다시피, 보도 전문 채널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 관련된 채널이었죠. 그러니까 경제 TV였죠. 그러니까 완전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니고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었어요. 막 네. 증권 이런 거 막 뭐 소식 다른 경제 채널 네, 같이 네, 지금은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종편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떻게 종편 될지는 취소가 되면 원래 경제 채널로 PP로 다시 가야지 되는 돌아가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남은 종편 자리는 어떻게 되죠? 뭐 그 자리를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종편 진보 종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죠. 네,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머리가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서 아이, 큰 궁금하네. 그림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튼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네. 근데 방통위 안 하면 어떡하죠? 뭔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뭔가 잘못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또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군요. 아니면 검찰이 막 기소를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검찰이 기소를 안 하기에는 지금 이미 금선위에서 내린 결정이 너무 커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명백하게 있어서 이거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 검찰이든 거죠. 방통이든 둘 중에 한 명만 봐주더라도 그렇죠. 난리가 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그 문 대통령 모친상 관련해가지고 보도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저희가 KBS, MBC, YTN 그다음에 네. 조선일보 유튜브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네. 다른 데도 있었다고요?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SBS도 똑같은 장면이 있었더라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인할수록 네. 이게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편집이 된 그런 상태고요. 아, 지금 편집됐나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장면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장면은 병실 문이 열리고 병원의 문이 열리고 그 환자를 이송하는 환자 침대에 이동용 환자 침대에 시신이 있고 천을 덮어 씌운 그러니까 아직 입간되지 않은 상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의 상황을 움직이는 상황을 이송하는 상황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둘의 모습을 비춰주려고 했으면 사실은 그 둘만 찍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보도의 샷은 대부분이 그 시신에 있었어요. 대통령보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KBS, MBC, SBS, TV조선, YTN에서 이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한 곳은 KBS, MBC, SBS고요. 네.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곳은 TV조선과 YTN입니다. 네. 참
이거는 3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정말 되게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방송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를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네. 말씀드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시신을 보게 되는 경우는 하얗게 이렇게 수습이 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양이 되거나 또는 사건 사고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돼서 극적으로 이 시신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고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수습돼서 이렇게 앰뷸런스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에는 그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부검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정부가 이렇게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서울대 그 병원 인근을 막 싸고 부검을 지키려고. 못하게 지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 입간되지 않은 상태에 그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이제 운송되는 과정이 찍혔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런 장면이 찍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그 죽음의 의미가 특별히 있거나 또는 사건 사고 재난인 경우에 한정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처럼 진짜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다가 이제 노안으로 네. 이제 자꾸 하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다한 상태에 입간이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장례 절차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지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서는 더더욱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살보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보여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렇죠. 문화에서는 시신을 외국에서 막 돌아가셨을 때 막 고인을 굉장히 화장을 막 멋지게 해가지고 막 보여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서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문제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조차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뉴스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올 때 기자는 뭐라고 말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고인이 천에 쌓여서 병원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황망한 표정으로 이를 따라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그게 나올 때 기자의 멘트는 대부분이 대통령은 이전에 어떤 일정이었고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질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면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필요가 거예요. 없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에 굳이 그런 모습을 넣어서 생각이 없다. 정말 생각이 없다. 결론은 그런 의뢰해왔기 때문에 화면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저기서 지금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으니 그냥 찍은 거지. 카메라로 그냥 들이댄 거지. 근데 이게 다 불필요하다라는 거였죠. KBS, MBC, SBS, YTN, TV조선. 네네. 그랬더라고요. YTN하고 TV조선은 안 고쳤다고? 네. 아직 안 지웠습니다. 네.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오늘 방송드릴 내용은요. 남성 혐오 다룬 언론들 익명 커뮤니티와 차이점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이게 저는 진짜 몰랐던 소식이었어요. 대학 내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여학생이 남학생하고 말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것이고요. 아이고. 구체적으로는 아주 작은 커터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펜 이렇게 연필 깎는 깎는 커터칼 거?
우리가 필통에 가끔가다 이제 많이 갖고 다녀요. 그런 칼이었는데요. 이 해당 대학의 총학생회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밝혔고 그리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사화됐다는 그 내용이 취재를 거의 안 한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의 글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총학생회의 글을 그대로 베껴 쓴 것 이상의 추가적 취재, 제대로 된 확인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또 그래 보도할 수도 있다고 쳐. 그런데 그 보도 내용 중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지 그렇죠. 않고 그냥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대학의 그 익명 커뮤니티를 베끼는 행태 이게 너무 한심하다라는 건데요. 일단 그 그대로 베껴 쓴 내용들을 보면 매일신문이라는 매체에서 선문대학교 칼부림 사건 남성 혐오 논란도 가중이라는 10월 15일 보도에서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부 익명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기사로 베꼈다는 것 이상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편 사건 속 여성이 남성 혐오증이라는 추측이 불거지면서 사건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남성 혐오증? 남성 혐오증. 여성이 남성 혐오증이라는 추측이 불거지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성 혐오증이라는 단어부터 약간 이상한데. 이상하죠? 네. 여성 혐오증 이런 단어는 또 안 쓰잖아요. 증이라는 말을 보통 안 그렇죠. 쓰죠. 우리가 여성 혐오, 남성 혐오라는 말은 그 지금까지 남성 혐오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목소리가 많지만 그렇죠. 그래도 남성 혐오까지는 많이 그냥 얘기는 쓰는데 하는데 남성 혐오증이라고는 증, 잘 말하지 않잖아요. 병명같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매일신문뿐 아니라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와이어라는 매체는요. 충남 모 대학 여칼부림대 남 얼굴 가격 논란 진짜일까? 라는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보도는 너무 진실해. 진짜일까? 해놓고 보도 내용도 진짜일까?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확인된 팩트가 없어요. 그냥 그게 아니, 끝이야.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기사야. 이게 기사야. 진짜일까? 이렇게. 그 SNS 쓴 글을 그대로 그냥 옮긴 거죠. 그래서 이날 10월 15일 해당 사건이 일어난 날 네이버 뉴스로 송고된 이 관련 기사가 35건인데요. 아이고. 이 35건 모두가 익명 커뮤니티의 글과 동어 반복이었고 몇몇 언론은 해당 총학생의 입장문을 적어주는 정도가 추가된 것이 전부 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기사를 이렇게 베껴서 쓰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제일 나쁜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그냥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예를 들어 그 세모녀 사건 있잖아요. 세모녀가 그 2014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써놓고 전 재산이 이겁니다 하면서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놓고 함께 돌아가신 세 모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언론이 정말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말 이 사건을 조명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때 당시에 2016년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게 여성 혐오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남성들은 이 사건이 남성 혐오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지금의 이 선문대 커터칼 사건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주장이고 저런 주장이고 뭘 하려면은요. 기본적인 사건 자체가 정상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내용이 팩트가 정리가 돼야 이게 여성 혐오 사건인지 남성 혐오 사건인지 둘이 싸운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팩트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보도에서는 남성 혐오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댓글이나 그 기사를 퍼나르는 많은 사람들은 네. 이미 이건 남성 혐오 사건인데 덮고 있다라는 식의 일종의 덮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기사화가 별로 안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강남역 살인 사건에 비하면 보도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35건이면 하루에 35건 살인 사건하고 그렇긴 하죠. 그거 비교하기가 세 반을 꼬맸다고 자기 이제 피해자 남학생이 나중에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댓글이 나는 내 이 일이 이렇게 불거진 게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했고 나는 잘 치료를 받았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그 학교는 그 여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별 불만이 없다라는 식으로 피해자가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어요. 소장님 그거 어디서 하셨어요? 그게 다 떠요. 그 관련된 기사를 누르면. 그 기사에? 네.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 사건을 가지고 막 뭔가 음모론 비슷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남혐 사건인데 이게 우리 사회가 막 덮고 가고 있어. 기자들도 막 이걸 기사를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냐 아니냐를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짚어보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우리가 여혐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이전에도 당연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쌓여온 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때 그 가해자가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했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강남 노래방 묻지마 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했다며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당시 수사기관에선 조현병 환자의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김 씨가 체포 직후 여성에게 무시당해 화가 났다고 말해 여성 혐오 범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나는 그 피해자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그렇죠. 그냥 여자여서였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본인이 한 발언이에요. 경찰 진술에서. 이런 정도의 이번에 이 여학생이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정황이 나와야 돼요. 연관성이라도 조금 있으면. 그래야지 우리가 뭘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그 15일 날 나왔던 기사에는 경찰을 조사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경찰 조사 결과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도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남성 혐오증을 앓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거죠. 자, 남성 혐오증을 앓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그 보도를 보면요. 한국일보가 제일 대표적인데 제목이 남성 혐오증 여학생. 남학생에게 흉기 휘둘러. 이게 10월 15일 5시 35분에 나온 보도인데요. 이거는 너무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남성 혐오증 여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경제에서 선문대 여대생 칼부림, 묻지마 폭행 불안감 확산이라는 보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사 내용 중에서 해당 여성은 남성 혐오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한국일보에서도 가해 여학생은 평소에도 갑자기 주변 남성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소위 남성 혐오증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어요. 남성 혐오증을 앓거나 남성 혐오증에 걸렸거나. 병에 걸린. 네네. 분이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연합뉴스를 보면은요. 연합뉴스에서는 강의실서 여대생이 남학생에게 흉기 상처, 대학, 남성 혐오 추정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연합뉴스는 최소한 경찰에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게 경찰에 물어봤던 이 대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연합뉴스는 경찰에 전화는 한번 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알게 된 건 조사 계획이 있다라는 것뿐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합뉴스는 남성 혐오증을 앓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여학생은 평소에도 주변 남성들을 공격하는 등 남성 혐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어요. 성향. 네, 그러니까 지금 남성 혐오증을 앓다, 남성 혐오증이 있다, 남성 혐오 성향이 있다라고 성향은 약간 그래도 병보단 좀 낫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다는 거를 취재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대학 측이라고 써 있거든요. 대학 측. 대학 측의 누군가가 이 발언을 누군가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 관계자겠죠. 그런데 누군지 실명이 전혀 안 나오고요. 그냥 대학 측에 따르면이에요. 근데 이 대학 측이라는 게 정말 관계자인지 아니면 거기 있는 학생인지 누군지 익명 게시판인지 뭐 알 수가 일절 없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건 남성 혐오증이 정말 있나? 라는 거였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병명이 그쵸. 있나요? 그런데 정신질환을 다룬 WHO 질병 목록에는 그 기타 특정 상황에 대한 공포증의 일환으로 남성 공포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성 공포증은요, 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남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공포와 기피를 느끼는 병리학적 증상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성 혐오에 대한 대칭적인 말로 사용하는 남성 혐오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건 증이라고 붙이고 병이라고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런 병은 남성 공포증이라고 표현해요. 남성을 보면 너무 무섭고 막 말도 못하고 완전 이렇게 말대꾸도 못하고 막 그러면 그런. 공포증이면 막 공격을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대요. 네. 자,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학생을 가해 학생을 남성 혐오증을 앓는 사람으로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찌됐든 뭐가 밝혀진 다음에 보도를 해야지 아무한테나 그렇게 아니 뭐 혐오증을 전문가 인터뷰라도 하나 따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 이건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트로 나오는 게 있죠. 정신질환자였다라는 보도도 나와요. 네. 그래서 한강타임즈에서 서문대학교에서 여학생 주변 남성의 칼 휘둘러 가해자 정신질환 현재 입원이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도에서 정신질환 현재 입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취재 결과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현재 입원한 상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현재 입원한 상태다. 이 두 가지가 묶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과에 입원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러게요. 그냥 입원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한강타임즈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는 여기가 유일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는 보도는. 네. 이거는 확인이 나중에 돼야지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가해 학생이 만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면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도했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멘트는요, 마찬가지로 대학 측에서 했던 코멘트였습니다. 대학 대학 관계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대학 관계자가 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그렇게 압니까? 솔직히 툭 터놓고 말해서 어떤 대학 교직원이 우리 학교 학생이 누가 정신질환인지 그렇게 잘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만 믿고 보도를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요. 누군가를 정신질환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게다가 정신질환자가 실제로 저지른 범죄였다 하더라도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신질환자가 했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보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확한 진단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진단과 그런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 있죠. 인과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봐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뭐였는지 자체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정신질환을 알았고 현재 입원한 상태다라고만 보도를 하고 그걸 제목으로까지 뽑은 한강타임즈는 문제고요. 제가 이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이 대한신경정신학회인가 해서 이런 보고서를 자주 내는 곳이 있어요. 네.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언론이 주의해달라라는 네. 보고서. 근데 그 보고서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느끼게 하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제발 정신질환자와 대해서 보도를 할 때에는 언론은
함부로 정신질환자다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하며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상세히 제시할 수 있는 병력일 때에만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그 사건이랑 아무 상관없는 정신병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 병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우울증이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면 막 커터컬 막 휘두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그 병하고 정말 인과성이 있을 때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보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코멘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대충 니네들 마음대로 상상해서 쓰지 마라. 그렇죠. 네. 아니 기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책임감 있는 보도 태도다라고 그들이 밝혀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요. 제가 이 모니터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써놨어요. 뭐냐면요. 네. 아까 말한 아주경제에서 네. 보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선문대 여대생 칼부림이라는 네. 제목의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 보도가 선문대 이 관련해서 거의 첫 보도였어요. 이 사건에 관련된 첫 보도였는데 그 보도를 쿡 누르잖아요. 네. 그 보도 내용을 보려고 쿡 누르면 네. 다른 기사가 떠요. 에이? 완전히 다른 기사가 떠요. 그래서 우리 인턴이 나한테 URL을 잘못 걸어줬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구글이 아니고 네이버에서 쳐봤어요. 그 네. 제목을 선문대 여대생 칼부림 아주경제 이렇게 쳐보면 안 떠요. 기사가. 내렸나? 그래서 내린 거죠. 그래서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구글에서 한번 또 쳐봤어요. 그랬더니 구글에서는 선문대 여대생 칼부림 아주경제라는 제목이 분명하게 그 리스트에 있어요. 저장된 페이지. 네, 저장된 페이지에 있어요. 그걸 누르면 제가 아까 말한 다른 보도로 넘어가요. 근데 그 다른 보도가 뭐냐면요.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선문대 1만 명 정학부생 해외 연수 지원. 뭐야 이게? 광고네? 광고예요. 선문대 1만 명 전 학부생 소름. 해외 연수 지원. 이거는 엄마야. 딱 들어도 아시겠죠. 아주경제에 선문대가 전화를 했겠죠. 우와. 싸바. 이 기사 내려달라 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기사가 세상에. 기사를 삭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기사에 그 입력 시간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원래 그 시간에 내용을 그대로 싹 돼 있어요. 바꾼 거네. 기자 이름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목과 내용이 다 바뀐 거예요. 제목이 이거는- 선문대 1만 명 정학부생 해외 연수 지원이고 내용도 해외 연수 보내준다. 전 학생에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머 선문대 대박. 칼부림 무서워가지고 안 가려다가 선문대 다 가게 생겼네? 딱 이런 이런 이야. 보도였습니다. 저는 진짜 기본적으로 대박이다, 진짜. 학교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괜히 쓸데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선문대라는 말을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을 얘기한 것은 이 대학의 어떤 그런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휴학을 한 걸로 나와요. 그 여학생이. 근데 휴학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거는 어찌됐든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해자니까. 위험한 상황이라서 휴학이 아니고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등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도 일정 정도의 책임 그리고 저는 학교가 이렇게 정신질환 남성혐오증을 알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학교가 부적절한 진짜 이상해. 대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아주경제는 해도 너무했다. 야 이거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엿 엿 바꿔 바꿔 먹었다는 먹겠다. 딱 전형적인 네.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네. 내가 둘이 뭐가 오갔는지는 전혀 알 알 수 수는 없는 없죠. 문제고. 알 네, 수는 아무튼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니터 하다 이런 재밌는 경우는 또 처음 진짜 봤습니다. 황당하네요. 아니 보통은 글이 조금 바뀌거나 그러는데 기사 내용과 제목이 완전히 아니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보통은 그 링크가 아니고 그냥 다른 기사로 이거 삭제하잖아요, 그냥. 없애거나 네. 아니면 다른 기사로 나가요. 그러니까요. 광고 기사는 광고 기사 따로 나가는데 세상에 네, 이걸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야, 신개념 엿바꿔 먹기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그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수정만 없습니다.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저희 또 재미있는 보고서를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